유병헌 장녀 유섬나. 자, 유섬나 씨에 대한 강제 송환이 6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실소유주라고 불리우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고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 방송으로도 지금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를 공항에 내려서는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인천지검으로 압송이라고 표현하죠.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다는데 압송해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한 3, 4분 인터뷰 비슷한 걸 했는데 제 느낌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유섬나 씨가 말하는 게 억울함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박근혜 정권 때는 내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재판이랄까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당하게 법의 처분 이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 이런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유섬나 씨의 횡령 배임 금액을 492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로는 그게 45억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 셈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기업을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결제나 자금을 결정 판단하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부자를 속이는 거죠. 그게 이제 횡령이나 배임인데 아무리 유선마 씨가 대주주라고는 하지만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외부에서 별도의 자회사든 어떤 제3회사든 만들어가지고 거래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횡령 배임이라는 논리 자체가 적용되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실제로 유병헌 추적 드라마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어떤 나쁜 이미지를 거기에 더 씌우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 악인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또는 해경 여기에 대해 쏟아질 뭔가 국민들의 비난이 유병헌과 유병헌 가족 이렇게 지금 썰려듣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3년도 훨씬 지난 뒤에 유승만 씨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거 검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나간 그 세월호 의혹 시리즈 2닷에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네 번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하는 수사 방향이 오히려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됐건 그게 황교안이건 우병우 간에 그 방향이 오히려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병헌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유병헌 회장에게 추징금 한 대부분도 있죠.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이었다고. 정부가 유병헌 회장으로부터 받아낼 돈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들은 되게 묘합니다. 이제 유섬나 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초호화 생활을 했던 유섬나 이렇게 얘기해요. 초호화 생활. 나쁜 이미지 먼저 줘요. 왜? 그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그래도 나쁜 유병헌의 나쁜 장녀인 유섬나는 초호화 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당시에 언론에 막 뭔가가 드러날 때는 딱 10배 정도잖아요. 492억 원인데 처음에 소환 요청할 때는 87억인가로 소환 요청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금액이 45억으로 줄어들고. 근데 야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횡령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꼴 수 있냐면 대주주이거나 또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내가 CEO로서 그 수익 배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금의 얼마, 주식의 배당금의 얼마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4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져가고 뭐 한 거를 전부 다 도둑질한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스킬인데 그게 이제 법의 교묘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정당한 수익금으로 분배해 간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킵해둔 걸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랄까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그 사람 찍어가지고 횡령비 배임 이렇게 실제로 이거 법원에 가면요 그냥 무죄 나오는 겁니다. 네. 법무부가 지금 보낸 보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동안 일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유섬나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실제로 검찰로부터 저는 편지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촉구하거나 이런 소환장 같은 거 있잖아요. 소환장 같은 걸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섬나 씨는 한번 잡혀요. 2014년 5월에 월 1,00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그 아파트에서 잡혀서 구치소에서 감금을 1년 5개월 정도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석방해서 남은 기간을 지내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3년 내내 초호화 아파트에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이분이 있었던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건 맞아요. 정확하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샹젤리제 거리에서도 그 뒤편 쪽으로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주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서민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돈 많은 사람이 거기서 뭐 자기 돈 가지고 산다는데. 예,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 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 똑같아. 박근혜 씨 삼성동에서 초호화 생활 기업들한테 돈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본인들이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했던 수사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 작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난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종편에 나오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횡령과 배임을 해서 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세월호 안전에 사실상의 책임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안전에는 돈을 안 쓰고 돈을 다 가져가 버려서 유병헌, 유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SK가 그 통신 요금을 계속 높이는 이유가 주주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금을 받아야 네. 되는 입장에서. 배당금 가져가는 주주들 때문에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개똥만 그런 사람이 변호사 하는 거면은 저도 하고 싶네요. 어디서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딱지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유섬나 씨는 조선은 받겠지만 청문회랑 좀 비슷한 이제 결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털려고 생각하면 털려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걸로 너 했지. 그래서 회사의 운영 장부를 다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자기들이 유섬나를 뭐 강제 송환하려고 하고 막 압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죄임을 확실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회사 장부를 들여다봐요. 법에 문제되는 거 없겠어요? 악의적이 없더라도? 예. 그럼 그렇게 걸면 되는 거거든요. 청문회도 그런 방식이잖아요. 나는 표절할 의도도 없었고 표절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굳이 규정을 걸면 사실 만약 이런 거야 뭐. 팟캐스트를 누군가가 규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의 어떤 능력대로 팟캐스트를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뭐 인터넷이란 말이 나올 수 있고 송출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 아이폰, 아이튠즈, 뭐 팟빵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중복되는 단어가 여러 개니까 표절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 저는 네. 보는 거거든요. 유섬나 씨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드 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더 큰 문제는 유섬나나 유병헌이 아니고 그때 그 수사를 황교안이든 누구든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렇죠. 수사 안 하고 예. 했던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예.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더 그리온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유섬나, 도망치지 않았고 검찰 연락 받은 적 없다. 이거 사실이면 우리 검찰 뭐가 되나요? 크크크. 사실일걸요? 유족들한테 미안한 거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네, 물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반대의 진실에 가려져 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쯤 고정사실화 돼버린 사실은 법정에서 반전이 나오지 않는 한 유섬나는 아직도 뭔가 유병헌에 의해서 뭐 세월호 아이들을 죽인 뭐 그런 공범 중에 한 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존의 언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깨시민 예언 중 생명 존중 행복 공존이라는 분이 그 유섬나 씨가 세월호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이 기사를 링크해서 거기 코멘트 달아주신 게 고양이 쥐 생각 이명박 박근혜 생각 박근혜 최순실 생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정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좀 읽어드렸어요. 이게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5월부터 꾸준히 뭔가를 이렇게 유섬나 씨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했다고 지금 기록이 막 20줄 넘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최순실 정유라한테는 안 했을까? 안민석 그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을 그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로 옮겨서 지금 운둔 중이다. 법무부든 검찰이든 빨리 독일 검찰과 협조해서 빨리 송환하도록 조치를 취해라. 근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2014년 5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불편한 트윗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가족들을 욕을 한다든지 억지로라도 정치권이라든지를 엮어서 유섬나 씨하고 그래서 사실 여부를 뭐 검찰이 파헤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섬찟해요.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지금 읽어보면은 마치 세월호를 유섬나가 물에 가라앉힌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뭐 머리채도 머리채도 끄집어 당기지 않고 너네들 뭐 하는 거냐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이건 정말 읽기도 유섬나는 모르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좋은 사람이었을지 사업을 했더라도 나쁜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세월호 사건과는 관계없다. 검찰이 과도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슈를 만든 뒤에 또 정권이 바뀐 뒤에서야 이제 지금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현재 프랑스 법에 호소해가지고 한국 안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예.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가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도피 생활 오래 하셨는데 송환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 놓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모릅니다. 유섬나 씨가 직접 관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뭐 정치권이나 권력들과의 어떤 정경기 차이 관련해서는요? 전혀 없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보시죠?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한국 송환을 그렇게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때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 그 유병헌 회장과 어떤 연락을 취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그런 강압적인 수사라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뉴스로 받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도망간 적도 없고 검찰로부터 편지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세상이 밝혀서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뭐 해명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네, 제가 일한 것들을 일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억울하신 부분인가요? 네, 여러 가지 많지만 제 혐의로만 봤을 때는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나쁜 이미지를 거기에 더 씌우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 악인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또는 해경 여기에 대해 쏟아질 뭔가 국민들의 비난이 유병헌과 유병헌 가족 이렇게 지금 쏠려듣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3년도 훨씬 지난 뒤에 유승범 씨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거 검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나간 그 세월호 의혹 시리즈 2닷에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네 번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하는 수사 방향이 오히려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됐건 그게 황교안이건 뭐 우병우건 간에 그 방향이 오히려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병헌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유병헌 회장에게 추징금 한 대부분도 있죠.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이었다고. 정부가 유병헌 회장으로부터 받아낼 돈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들은 되게 묘합니다. 이제 유섬나 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초호화 생활을 했던 유섬나 이렇게 얘기해요. 초호화 생활. 나쁜 이미지 먼저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 이런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유섬나 씨의 횡령 배임 금액을 492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로는 그게 45억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 셈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기업을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어떤 결제나 자금을 결정 판단하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부자를 속이는 거죠. 그게 이제 횡령이나 배임인데 아무리 유선마 씨가 대주주라고는 하지만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외부에서 별도의 자회사든 어떤 제3회사든 만들어가지고 거래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횡령 배임이라는 논리 자체가 적용되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실제로 유병헌 추적 드라마에서 우리가 느껴줘요. 왜? 그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그래도 나쁜 유병헌의 나쁜 장녀인 유섬나는 초보화 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당시에 언론에 막 뭔가가 드러날 때는 딱 10배 정도잖아요. 492억 원인데 처음에 소환 요청할 때는 뭐 87억인가로 소환 요청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금액이 45억으로 줄어들고. 근데 야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횡령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꼴 수 있냐면 대주주이거나 또는 뭐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내가 CEO로서 그 수익 배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금의 얼마, 주식의 배당금의 얼마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4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져가고 뭐 한 거를 전부 다 도둑질한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스킬인데 그게 이제 법의 교묘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정당한 수익금으로 분배해 간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킵해둔 걸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랄까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그 사람 찍어가지고 횡령 배임 이렇게 실제로 이거 법원에 가면요 그냥 무죄 나오는 겁니다. 네. 법무부가 지금 보낸 보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동안 일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유섬나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실제로 검찰로부터 저는 편지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촉구하거나 이런 소환장 같은 거 있잖아. 소환장 같은 걸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섬나 씨는 한번 잡혀요. 2014년 5월에 월 1,00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그 아파트에서 잡혀서 구치소에서 감금을 1년 5개월 정도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석방해서 남은 기간을 지내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3년 내내 초호화 아파트에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이분이 있었던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건 맞아요. 정확하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샹젤리제 거리에서도 그 뒤편 쪽으로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주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서민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돈 많은 사람이 거기서 뭐 자기 돈 가지고 산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 거 유병헌 장녀 유섬나. 자, 유섬나 씨에 대한 강제 송환이 6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실소유주라고 불리우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고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 방송으로도 지금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를 공항에 내려서는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인천지검으로 압송이라고 표현하죠.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다는데 압송해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한 뭐 3, 4분 인터뷰 비슷한 걸 했는데 제 느낌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유섬나 씨가 말하는 게 억울함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박근혜 정권 때는 내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재판이랄까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당하게 법의 처분 이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